소고기를 좋아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조정은 오랫동안 소를 함부로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상하죠? 고기가 귀해서가 아니라 소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소는 인류에게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소 한 마리는 밭을 깊게 갈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다음 해의 수확을 결정하는 살아있는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소는 어디서 왔을까가 아니라 왜 인간은 그 커다란 동물을 굳이 데리고 대륙을 건넜을까? 그리고 왜 한반도에서는 소를 먹는 일보다 살려두는 일이 더 큰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을까? 먼저 아주 먼 기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가축소의 조상은 야생 오록스라는 거대한 들소였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동물이지만 고대에는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 넓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현재 연구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큰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 1만 년 전쯤 서아시아에서 길들여진 무봉 계통입니다. 등 위에 혹이 없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소에 가깝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더스권에서 길들여진 견봉 계통입니다. 어깨 쪽에 혹이 솟은 제부소 또는 인디신소라고 부르는 계통입니다. 더운 기후에 강하고 남아시아와 열대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소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의 가축화가 한 마을에서 딱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아시아의 무봉소와 인더스권의 견봉소가 각각 퍼져나갔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섞이고 지역의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역사는 혈통 하나가 직선으로 뻗어나간 족보라기보다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강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왜 이 물줄기를 밀고 나갔을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소가 있으면 농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기와 가죽, 젖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농경사회에서 소의 진짜 힘은 땅을 가는 힘, 짐을 끄는 힘이었습니다. 사람이 괭이로 땅을 파는 것과 소가 끄는 쟁기로 깊이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깊이 가리는 흙을 뒤집고 잡초를 줄이고 물과 양분이 머무는 조건을 바꿉니다. 더 넓은 땅을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역사 해설 자료에서는 소 2마리와 사람 3명이 사람 12명이 넘는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소는 인간 노동의 한계를 크게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소를 데리고 이동한다는 것은 단지 가축 몇 마리를 옮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농업 생산 방식, 식량 계획, 마을의 규모, 세금의 기반까지 함께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서쪽에서 온 소가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말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유전학 연구가 쌓이면서 그림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동아시아의 소에는 여러 조상 성분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에서 온 무봉 계통의 흔적, 동아시아 안에서 오래 유지된 계통의 흔적, 그리고 남쪽의 견봉 계통 영향이 함께 보인다는 겁니다. 어느 한 줄만 따라가면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반도도 이 복잡한 이동사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입니다. 일부 연구는 북동 중국의 소계통 가운데 일부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 열도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다만 이것은 문헌에 쓰인 확정 기록이라기보다 유전체 자료로 세운 조심스러운 가설입니다. 한반도 안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소, 특히 한우는 적어도 오랜 기간 한반도에서 사육된 재래소로 볼 근거가 있습니다. 김해패총에서는 기원전 100년 무렵으로 소개되는 소유골이 확인됩니다.
또 고구려 지역에서는 3세기에서 4세기 무렵에 철제 보습이 나옵니다. 보습은 쟁기의 날 같은 도구입니다. 소가 끄는 쟁기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물론 도구 하나만으로 모든 지역에서 우경이 널리 퍼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소를 농사에 활용한 역사가 공식 기록보다 앞설 가능성을 보여 주는 단서입니다. 많이 알려진 기록은 신라 지증왕 때의 우경 보급입니다. 흔히 502년의 기록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소가 밭을 간 순간이라고 단정하면 과장일 수 있습니다. 더 타당한 해석은 국가가 우경을 제도적으로 널리 보급하려 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던 기술을 국가가 중요하게 보고 확산시킨 단계로 보는 것이죠. 신라의 왕이 우경에 관심을 가졌다는 건 소가 단순한 농가의 재산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땅을 더 깊고 넓게 갈 수 있으면 수확이 늘고 수확이 늘면 조세 기반이 안정됩니다. 소달구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소는 밭만 간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물자를 움직였습니다. 산과 강이 많고 길이 험한 환경에서 큰 짐을 나르는 힘은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목장 운영과 가축 관리가 제도화되었고 조선에 들어오면 소는 더욱 분명하게 국가 경제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처음의 반전이 다시 등장합니다. 조선은 소고기를 싫어해서 소 도살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막아야 했습니다. 소가 줄어들면 다음의 농사가 흔들립니다. 농사가 흔들리면 백성의 삶도, 세금도, 국가 재정도 흔들립니다. 조선의 우금, 말 그대로 소 도살을 금하는 정책은 그래서 단순한 풍속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산력을 지키려는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우역, 그러니까 소에게 전염병이 돌 때는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소가 병으로 죽는데 도살까지 늘면 농촌의 회복력이 무너집니다. 명절이나 제사 수요가 커지는 시기에도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늘 정책처럼 깨끗하게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몰래 잡는 일도 있었고 지방 재정이나 제수 수요와 충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균열이 소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소는 먹고 싶은 고기였지만 동시에 잡아서는 안 되는 농업기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우라고 부르는 소도 한 가지 색으로만 상상하면 조금 아깝습니다. 많은 사람이 황갈색 한우를 먼저 떠올리지만 한국의 재래소 이야기에는 칡소, 흑우, 제주 흑우 같은 다양한 계통이 함께 있습니다. 제주 고대 유적에서 나온 소뼈를 분석한 연구는 제주 재래 흑우와 연결되는 흥미로운 단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연구는 표본 수와 해석에 한계가 있으니 섬에 완전히 별개의 야생소 역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소가 단일하고 고정된 상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땅의 기후, 농사, 이동, 사람들의 선택 속에서 재래화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소의 원산지를 묻는 일은 결국 인간 문명의 이동을 묻는 일과 닮았습니다. 서아시아의 오록스가 길들여지고 인더스의 견봉소가 더운 지역에 적응하고 여러 계통이 동아시아에서 섞이고 한반도에서는 그 소가 논밭과 달구지와 세금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음식의 역사를 맛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소의 역사는 맛보다 먼저 힘의 역사였습니다. 고기를 얻는 동물이기 전에 땅을 바꾸는 동물이었고 한 끼 식탁에 오르기 전에 한 해 농사를 떠받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 한 문장입니다.
소는 인간이 먹기 위해 데려온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더 멀리 살고 더 깊이 경작하기 위해 함께 이동한 동물입니다.